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이 대장정의 마지막 숲인 부동산 공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 독호신문입니다. 꼭 합격하실 거예요. 성공하실 것입니다. 보통 인내가 아니죠. 여기까지 공법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내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박수를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한테 박수 한번 외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쫙 펴시고, 외쳤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외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과목인데 부동산 공법이다. 실질적으로 법제처에 가셔서 부동산 공법 치면은 안이 나옵니다. 즉 이런 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인 법들을 다 뭉뚱그려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총 약 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 한 100개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꼴랑 6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할만하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출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또 여러분 선배들이 볼 때는 9개였습니다. 9개. 공법이 9개였어요. 그나마 이제 줄어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데 공법이 있다? 이 공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미 우리 유치원부터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 안 나오셨다고요? 저는 갔군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도 배웠죠. 이렇게 주례하시는 분이 뭐예요? 공사 다 망하시고,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들을 때, 뭐 공사도 다 망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과 사죠. 그렇죠? 공과 사. 그래서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사라는 것은 개인이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탐욕, 어떤 자유가 녹아 있는 것이죠. 공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탐욕에 대한 어떤 절제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더불어 사는 그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거창하게 나와서. 그래서 밴담인가? 밴드인가? 잘 모르겠는데 공리주의라는 게 있죠. 무식한 말로 유틸리테리언인가? 모르겠어요. 그 공리주의, 옛날에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인가요?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게 있었죠. 그게 이제 뭐 공리주의 관련된 거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왜 그러면 이게 있을까요? 공법이 우리 시험 말고 우리가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죠. 그 민법에는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야지. 혼자 살면 죽는 거죠. 뭐 밀림의 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법인 민법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개인의 탐욕을,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개인의 탐욕을 좀 절제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어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시는 분은 312페이지 펴 보시면은 민법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해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뭐리 모든 데다 미치는 게 아니라 everything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오른쪽 313페이지 보시면은 그 상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인접한 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죠. 좀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부동산학 개론 파트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치 해가지고 3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 공간 가치로서의 부동산 해가지고 거기 그림 보면은 공중공간에서 공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사적 공중권. 이게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불어 살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규제하는 것. 그게 뭐다? 그게 공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공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의 행위, 그렇죠? 소유행위, 이용행위, 개발행위, 그리고 거래행위, 이런 각종 행위들에 대한 각종 제한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또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502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시죠. 2차. 자, 첫 번째 학습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공법을 배우느냐? 합격을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모든 포커스가 우리는 공인 중개사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법률적 관점에서. 그 중에서도 공법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파트에서도 이 공법이 언급이 돼 있죠. 왜? 거기에 중개. 제대로 중개하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공법적인 측면을. 그게 반영된 게 2차 15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첫 번째가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죠. 밑에 보시면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에서 세 번째가 뭐죠?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 그리고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뭐죠? 제한이죠. 그렇군요. 그래야 제대로 중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실무 파트에서 공인중개사법 중개 실무 파트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별도로 또 독립해서 229페이지에 거기에 또 보시면은 역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 실무 관련 부동산 공법. 약간 맛은 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자, 그래서 그거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안 되죠. 502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학습 목적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 고객에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또 배운다. 가치 판단이다. 이건 또 뭔 말일까요? 가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말하겠죠. 경제적 가치. 즉 행위 제한이 아주 세요. 행위 제한이 세면 셀수록 그 부동산,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셀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약하겠죠. 행위 제한 너무 세. 맘대로 못해. 내 토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그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다음에 행위 제한이 이제 셌다가 완화돼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가치가 그렇겠네요. 올라가겠네요. 오케이. 그걸 또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선가? 1차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50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 50페이지 펴보시면은 새롭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수요 변화에 보니까 6번째 동그라미가 공적 규제 이렇게 돼 있죠. 공적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규제가 뭐예요? 바로 공법인 거죠. 법적인 측면으로 드러난 게. 역시 오른쪽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 역시 거기 5번째 공적 규제 완화 이렇게 또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공법을 보는데 거기서는
경제적,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이제 법률적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실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공법이라는 우리 마지막 숲은 총 몇 개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보니까 와우, 뎁다 많네요. 나무까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까지는 이제 각 법에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게 나올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런데 이때 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토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 개인의 관점, 민법적 관점에서는 토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국토. 그렇죠. 국토. 국가의 토지다. 국가라는 것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토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국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뭐 국토 대장정 그러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국토라고 그럽니다. 토지 그러지 않고. 자, 국토라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개발만 뎁다 삽질만 하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딱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쪽은 마음이 비틀어졌네요. 마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이 말이야. 이 뭡니까 이게? 응? 홍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응?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잣대를 대고. 오케이. 조금 낫네. 자, 그럼 이 국토를 갖다가 한쪽은 우리 보존을 하고요. 한쪽은 개발을 하겠죠. 보존 개발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분당, 일산, 뭐 광교 이런 신도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신도시를 만든다. 그럼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일정 절차에서 신도시를 만든다. 신도시를 만들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 하나 딸랑 지어가지고 계집 지어서 사는 거 아니죠. 여러 개의 그죠? 집들, 관공서들, 각종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결국은 더불어 사는 공간인 것이죠. 신도시라는 것은. 아하, 그러니까 더불어 사니까 공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규정한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법, 공법. 그게 뭐다? 그 신도시에 대해서 하는 게 바로 우리 도시개발법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법. 그래서 나오는 거군. 당연히 우리 전체 국토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 만들면은 도시개발법. 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낡겠죠. 오래되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재개발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래된 도시, 이제 헌도시가 있고요. 헌도시. 신도시가 헌도시가 되면은 그때 마음대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일정 절차에서. 그런 이제 사업을 갖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해요. 정비사업을.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여기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역시, 헌도시를 갖다가 이제 또 깔끔하게 새 도시로 이제 만드는 거, 정비사업 할 때도 그 공간은 더불어 사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역시 공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대로 헌도시, 새 도시 만드세요. 하고 규정한 법이 필요하겠네요. 공법이.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여기에는 사람이 사니까 제일 먼저 건축물이 들어갔네요. 건축물 들어가겠군. 요 건축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내 집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죠. 옆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공간이니까 역시 공법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걸 규정하는 법, 그게 이제 건축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딸랑 건축물인데 건축물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있죠.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래서 우리 1차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에서 이미 관리가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주택, 건축물인데 대규모 주택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어떤 행위 제한이 필요하겠죠. 더불어 사는 철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규정한 법이 바로 주택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중요한 보존 지역에서 말이죠. 보존 땅 국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농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농지. 우리 모두 다 농부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여러분 쌀 없으면 더불어 살 수 있나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해서 규제한 법, 이게 농지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법은 이렇게 총 첫 번째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법에서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와우, 되게 많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 502페이지에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별로 주제가 있겠죠.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국토법은 주제가 뭐예요? 국토라는 관점에서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제한해 놓은 거다. 다 행위 제한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도시개발법은 이제 줄여서 개발법이라고 하죠. 자, 개발법은 보니까 주제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 절차라는 게 사실은 뭐죠?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는 사실은 뭐죠? 행위 제한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렇군. 또 행위 제한이군. 앞에 우리 공시법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였죠? 공시 절차, 등록 절차, 측지법의 등록 절차, 그 다음 등기법의 등기 절차. 자, 절차는 뭐였다? 그렇죠. 행위 제한.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등록 절차, 행위 제한. 그렇군요. 다 행위 제한인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2차의 그 세법도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 절차, 부가징수 절차라는 것은 다 뭐다? 행위 제한이다. 그래서 2차의 모든 과목들은 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의 행위 제한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정비법,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은 앞으로 정비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구도시, 헌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 행위 제한이다. 건축법,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 주택법, 대규모 주택에 대한 행위 제한. 어떤 행위? 건설, 공급, 관련 행위까지 더 이제 까다롭게 가는 것이죠. 농지법, 심지어 농지법은 소유에 대해서도 행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작을 하는 자, 놈자자, 사람만이 있을 유자, 받전자, 농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헌법의 큰 정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방대해요. 또 다른 것도 너무 많고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을 전공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걸 자꾸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걸 공법을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개발 행위라는 게 제한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법에서 어떤 거를 규제하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디벨로퍼, 개발업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꼭 이 공법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은 수험적 관점에서는 접근하자고요. 다음에 핵심 503페이지 보죠. 부동산 행위 제한, 그에 따른 위반 시에 제재사항, 그리고 구제 방안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자, 행위 보니까 행위에는 우리가 소유행위, 이용행위, 개발행위, 거래행위, 각종 행위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한. 제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게 어떤 절차를 준다든지 허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제재는 우리 징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 방안, 뭐 실효라든지 이런 것들, 요거에 좀 세부적으로 나타낸 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행위 제한하고 구제 방안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제한, 구제 방안, 이 표가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행위 제한에는 뭐 이렇게 국토법부터 해서 농지법까지 국토법에 뭐 쭉 보니까 뭐 절차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허가 신고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거래에도 허가 들어가 있고, 밑에 보면은 또 시행 절차, 건축법에도 허가 신고, 주택법에 뭐 신고, 맨 끝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 구제 방안을 보니까 실효, 어떤 그 제한을 가하는데 제한 그 규정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풀리는 거죠, 밧줄이. 그래서 실효, 또 뭐 손실보상, 매수 청구, 허가를 맡지 않아도 되는 허가 불여, 허가 맡은 걸 보면 허가 의제, 뭐 허가 불여, 뭐 청문, 행정 쟁송, 요런 것들. 자, 그래서 행위 제한하고 구제 방안.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행위 제한, 구제 방안 이 양축으로 해서 쭉 전진하는 것이죠. 그중에 특히 뭐예요? 행위 제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 방안은 몰라도 행위 제한은 반드시 우리가 꿰뚫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인 행위 제한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법조문, 별표, 판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조문 오면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그걸 싸그리 다 외웠지 않습니까? 안 외우셨다고요?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미니멈 20번 이상. 그렇군요. 두 번도 아니고 20번입니다. 20번. 자, 그래서 그러면 그거까지 하고 뭐 축지법도 뭐 엄청 했잖아요. 등기법하고 세법은 이제 개괄적으로 했고 수험 전략적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공법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 법조문 이게 점수 대충 따져봐도 뭐 2,000개가 넘죠. 2,000개가. 와, 우리 공인중개사법 몇 개죠? 100개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이건 왜? 2,000.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시행규칙은 버리자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그럼 어떻게 돼? 찍어서 맞추자 이거죠, 한 번으로.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면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상대평가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상대평가면. 그런데 우리는 절대평가는 60점만 넘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좀 전략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수능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만 하자. 법률하고 시행령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버리자. 그것도 어디서만? 여기 하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토법에서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나머지는 기출 중심으로 핵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조문.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에 보면은 별도의 표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있었지만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미쳐버립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죠? 별이 보이는지 막 이렇게 헷갈려요. 책 찢어버리고 싶어. 홍쌤도 찢어버리면 앞에 던져버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죠. 정말 그래요, 정말. 여기 오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막 울고 막, 그쵸? 와이프 잘 때, 남편 잘 때 막 하면서 이제 억지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숙제.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또 그동안 한 게 아깝잖아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과목을 첫 번째 1차의 과목으로 공법을 넣었다면 그렇게 많이는 보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근데 처음에는 좀 헐리만 하거든요. 개로. 뭐 개괄적이네 뭐. 민법. 뭐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법 오면은 멘붕이 오죠.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성인들 있죠. 공부는 어떤 끈기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인내. 그래서 꼭 이거를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내의 한계가, 끈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테스트해 본다. 내가 이 공법의 산을 넘으면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잖아요. 그걸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고 길러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군대 그렇잖아요. 6.25 훈련 내가 끝나고, 공수훈련 끝나고 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타에서 뛰어내리고, 아닌가요? 번지 점프를 딱 하면 뭔가, 자, 그런 거. 인내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으시면은 다른 어떤 일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도 뭐라고요?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길게 우리 부동산학 개론부터 해서 공법까지 쭉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했다. 그분은 뭘 해도 하실 거예요. 뭘 해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지 못하는 분은 뭘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악착하지, 악발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깡밖에 없죠. 그 깡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별표가 어렵죠. 그래서 별표는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것만, 그 내용을 살짝 녹여서 드릴 것입니다. 그것만 하자고요. 판례 버리든지 뭐 제가 언급한 것만 슬쩍 하자고요. 간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질적으로 결국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법은 이 법조문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요것만 잘해도 넉넉히 50점 나올 수가 있죠. 공법이 50점이 넘었다, 합격입니다. 60점이 아니라 공법이 50점 넘으면 합격이 진짜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전략 506페이지 한번 보시죠. 출제경향 보니까 우리 국토법도에서 농지법까지 문항수를 보니까 국토법이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래요. 40문제 중에서 12문제. 와, 그럼 뭐죠? 30%. 거의 뭐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메인 코스예요, 메인. 근데 뭐 이렇게 좀 사이드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시골 컨트리 출신인 분은 농지에 관심이 많아요. 농지법 연락이 합니다. 근데 몇 문제 나오죠? 꼴랑 2문제. 사실 뭐 버려도 관계가 없는 거죠. 버려도. 진짜로? 진짜로. 저보고 하라면은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언제 다 해요? 저보고 하라면은 국토법 하나 정확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 있죠. 그런 것만 쏙쏙쏙 몇 개만 하겠어요. 진짜로. 그래도 합격합니다. 우리 합격하는 게 목표지, 뭐 수석하는 거, 그럼 목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12문제. 오케이? 12문제. 와.
개발법 6문제, 정비법 6문제, 건축법,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해서 쭉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이 국토법 요거 하나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출제 유형 돼 있죠. 오른쪽에 즉 조문상 결국은 법 조문이 시험 문제 각각의 보기로 출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문 중에 특별히 각별히 어떤 거 나오냐 이거죠. 보니까 첫 번째 각 법의 전체 흐름을 아는지를 묻는다. 흐름. 이 흐름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죠. 절차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라든지 단어가 4개 이상. 4개 이상. 5개 보기니까 당연히 그래 낼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조문상 숫자 나오는 거. 그 다음 5번째 사람하고 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일상평화. 할 수 있다냐 할 수 없다냐 그런 거 유치하게 그런 것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밑에 학습 전략을 적어놨죠. 학습 전략을. 부동산 공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따라서 전략적 학습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뭐냐? 전략적 학습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토법. 요놈 한 놈 내가 꽁꽁이 잡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법은 기출된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략을 하자고요. 요 국토법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나머지 법은 대충 안다. 기출된 내용만.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국토법 같은 경우에 각 조문이 문제 보러 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토법은 먼저 체계를 잡아야 돼요. 국토법이라는 나무는 어떤 줄기와 어떤 나뭇가지로 어떠한 체계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체계를 먼저 이해한 후에 그런 다음에 그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시험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중요하다. 우리 성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이제 암기가 안 되니까. 수업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 여기 이제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출제자 의도 보니까 역시 조문이 문제의 보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조문과 틀리게 기술된 부분을 콕 집어서 찾아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답은 뭐다? 법조문을 다독하는 거다. 모든 법조문을 다 다독을 수는 없으니까 국토법 요 한 놈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다독하자. 20회도 이상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공법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수험생 가운데 여성분이셨는데 이게 순하게 생기신 분인데 공부할 때는 독하시더라고요. 공법이 그때 80몇 점인가 거의 90점이 육박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물론 합격하셨어요. 공법이 80점 나와서 떨어진다 그런 분은 없어요. 이 법조문을 다독으셨대요. 그냥 쭉 계속 읽으셨대요. 결국 그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쉬어라. 냉커피 한 잔 드시고 제가 배달해 드렸어요. 이렇게 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법부터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